네,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순직 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들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효 전 차장의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파장과 정치권 쟁점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VIP 경로설, 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이렇게 경로를 하면서 초동 수사가 바뀌고 수사 외압이 벌어졌다는 의혹입니다. 그전까지 국회 증언 등을 살펴보면 김태효 차장은 경로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 바뀐 듯하게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정확하게 봐야 될 뉘앙스가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했다라는 것이 경로가 없었다는 말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경로했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때 화를 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화를 냈고 무슨 말을 했으며 그것이 평소 때에 했던 언행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김태효 전 차장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소환, 나중에 그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에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의 군대 의문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군대에서 하지 않고 민간 경찰에서 하도록 했던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그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끝까지 해서 넘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동 단계부터 다 그냥 민간으로 넘겨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국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가지고 법률적인 어떤 첫 사례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여부가 확정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다만 앞으로 특검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수사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김태효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로도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일각의 말을 바꾸었다는 평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분명히 말을 바꾼 게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경로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경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외압의 의혹이 존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나신 우리 최상병님의 순직 사건이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진술이 진실의 문을 열었다.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의 속도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최상병 순직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와 그 사실들을 좀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까지 이어지는 그 권력형 수사의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키, 열쇠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의 첫 사례로 해당 사건이 있었고 민간으로 이첩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온 것만 짚어보면 김태효 전 차장의 뉘앙스가 좀 바뀐 건 사실이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진술이나 입장 선회가 법 적용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법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단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하면서 이른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만능주의로 가서 사실 최초에 이제 구속된 그 박근혜 정부 때 구속된 대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심에서 유죄 나왔지만 항소심, 상고심 가면서 거의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 부분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과연 기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봤을 때에 계속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최상병 특검이 얘기하고 하듯이 만약에 그 윤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인해 가지고 의견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결국 화를 냈고 밑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그
경북 도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사실 이미 그 군 검찰을 넘어서 군 경찰에서 다 조사를 하고 그때 박 대령이 다 수사를 관계되는 것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네. 경찰에서도 다 수사한 결과 이미 사실상 1차적 결론이 났는데 이번 특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오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을지 예. 지난번에 나온 사실상 무혐의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최 변호사님의 의견인 거죠. 예, 제 의견인데 예.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VIP가 경로가 없다라고 했다가 화낸 거는 맞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이 기존의 법리에 비춰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을 특검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또 당시 외교안보실장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이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누구를 추가로 부를지 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 어떻게 좁혀나갈 걸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번에 입장 그 선회라는 게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첫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그 당시에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면 두 번째는 진실을 고백하려는 행동이 아니었는가 저는 두 번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김태우의 입이 열렸다면 이제는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이 입을 열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 함께 참석했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아마 다음 타겟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뭐 경로를 낸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경로가 실제로 행정명령으로 이어졌는지 네. 안 이어졌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진원지가 어딘지 그리고 그 특검 수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특검팀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검팀이 VIP 경로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상현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에 있어서 임종득 의원까지 압색 대상이 됐는데 대여 투쟁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력을 좀 상실할 위기가 됐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법률적인 사건이면서 정치적인 사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률가로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제가 납득을 합니다. 네. 하지만 임종득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이제 2차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갖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실에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그 임종득 의원실에 대한 23명이나 되는 현직 의원이 찾아갔고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도 이 시위를 했던 예. 이런 부분은 저 또한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에서는 왜 이런 부분에 다른 그 개인의 어떤 뭐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론으로 왜 의원실까지 해서 압수수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확실한 그 어떤 정당성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더니만 당사 앞에서 다들 진을 치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서 민주당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그 색을 씌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어제 내란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14일 모레죠. 오후에 출석을 하라고 재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재차 조사에 불응을 한다면 강제 구인 가능성 크다고 봐야 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기 때문에요. 누구라도 계속적으로 불출석을 한다면 강제 구인은 정말 당연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받고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 진실을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을 말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올바른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역사의 앞에 네.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네, 다음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논란이 꺼지진 않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받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는 그런 사회는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열망이 굉장히 푹 솟았고 결국은 그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강 후보자는 갑질을 막겠다고 태음방지법을 발의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갑질의 여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네, 주진우 의원 어제 SNS를 통해서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추가 갑질 정황들이 쏟아진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들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 가지를 지금 받았는데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한글판 블라인드 네. 어떻게 보면 직원 인증을 해서 글을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민주당 보좌진이 올린 글인 것 같은데요. 변기 갑질 그 의혹 후보자 보도에 대해서 다들 하는 말. 방송은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예. 관련 그 가구 견적, 그 외에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는 듯 이런 부분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국민의힘의 보좌진이 아닌 민주당 내부에 있는 보좌진 내에서 고발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특히 제가 그 눈여겨봤던 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민보협이라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아무 소리가 없다. 그래서 민주도 보좌도 협의도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라는 그 볼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만 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중에 한 권이 나는 입법 노동자. 본인 스스로 의리라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만 을을 위한 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멤버에 들어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갑질은 뭡니까? 나는 갑이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을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갑질을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가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은 단순히 장관직 사퇴를 넘어서 의원직 사퇴라라고 했지 않을까 정도로의 어떤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뭐 분리수거 의혹이나 변기 수리 의혹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카카오톡 대화를 좀 발췌해서 보여드릴게요. 부탁이 있는데 집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샌다. 이것 좀 살펴봐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보좌진에서 수리가 끝났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좌진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 텍스트로만 보면 살펴봐달라라고 얘기해서 이것만으로는 갑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 리더십에서 제가 배웠던 개념인데 아마도 그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는 보좌관이 그렇게 의식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청문회에 우리가 이 시스템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우리가 미국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할 때 이 사람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개인적인 것들은 뭐 FBI가 검증을 하기도 하고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철저한 좀 시스템화되어 있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문회에서는 정책적인 검증을 하고 그 이외에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범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스크린이 되어야지만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피로감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과거 모습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단식 투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강선우 지명자가 일어나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이부 자리를 저렇게 정리를 해주고 덮어주고 있는 모습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과 윗사람이 하는 게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은? 지금 저는 강 후보자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과연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억강부약, 강한 거를 억제하고 또 약한 분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 후보자님은 강한 분한테는 아부를 하고 약한 분한테는 갑질한다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행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이제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면서 이른바 2차 가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김병기 민주당의 어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좌관이 문제가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글을 올린 걸 봤더니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가지고 갈지 아마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표된 제자 논문과 오타, 비문까지 똑같아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중대한 흠결인지는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요즘 굉장히 AI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고등교육에서 이제 특정한 위치를 하셨고 또 여성공학자로서의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임명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윤리학자로서 교수로서 어떤 표절 여부가 지금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사실 다른 부서처가 아니고요. 예. 교육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줄줄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까지 검증이 되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